아직까지는 뭐 심각하다라고 걱정은 하고 있지만 이게 체감까지 되는 정도는 아니고, 주택 가격이 지금은 반영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반영해서 단기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바닥이 아니라 더 바닥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자, 지금 오늘 이제 부동산 투자 전문가 두 분이랑 그다음에 또 경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부동산 집값이랑 그리고 또 지금 21세기 2023년에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집값 하락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고 지금 많이 급락했으니까 사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당연히 이제 부일라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 보통 이제 뭐 무릎이냐 뭐 이렇게 뭐 발목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뭐 어쨌든 지금 상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하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저는 한 무릎에서 뭐 발목 사이 정도라고는 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일괄적으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최근 몇 년간이 어찌 보면 좀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었지 사실 원래 그 지역별로 좀 움직이는 게 원래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적인 편차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빠진 지역들은 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만 서울은 한 22%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뭐 하락폭은 뭐 상당히 큰 상태에서 여기서 물론 뭐 추가 하락을 예측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지금은 뭐 많이 빠진 상태인 건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사야 되느냐를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이 사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급하게 산다 만다를 결정할 때는 이게 바로 뭐 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승세의 속도가 가파를 때는 뭐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뭐 당분간 어떤 그 상승폭이 뭐 작다거나 아니면 천천히 뭐 보합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뭐 굳이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뭐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뭐 조급하게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쨌든 지금 바닥 근처로 가고 있지 아직은 아니다. 뭐 지금 어떤 지역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뭐 일부 좀 반등한 지역들도 좀 분명히 있고요. 아,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는 건가요? 네. 혹시 어디일까요, 그러면? 그건 좋은 뉴스니까요, 그 지역에. 그렇죠. 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뭐 이미 지금 반등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뭐 과거 대비 가격이 한 10에서 15% 정도 한 두세 달 전 대비 뭐 송파구 같은 지역들은 뭐 그렇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 강남 지역들이 지금 약간 강동, 강남, 뭐 송파 이쪽에서 뭐 워낙 하락이 좀 많았었지만 지금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상욱 작가님. 주택 가격이 지금은 반영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반영해서 단기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은 현재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자산 가격에 반영하는 소위 그 자본화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있었던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요인들을 가격에 반영을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 요구 수익률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 같은 그런 요구 수익률이 4%에서 4.5로 올라가고 경기도가 4.5에서 5.1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냥 식으로 계산하면은 서울은 약 한 15에서 17% 하락이고 그리고 경기도는 한 20% 하락하면 되는데요. 근데 작년 말에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빠졌던 데가 있어서 아까 송파도 얘기했지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20% 정도로 회복하는 게 현재 기준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가격 조정은 다 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앞으로의 지표에 달려 있는 건데 저는 하반기에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나 이런 가능성이 다 열려 있긴 하지만 그게 성장률 저하라던가 그래서 경기가 올해는 좀 작년은 금리라면 올해는 경기가 가격에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은요? 예, 사실 그 경제학자들이 제일 전망하기 싫어하는 게 사실 부동산인 게요. 그 이유가 경제적인 맥락보다는 의외의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맥락에서 너무 뒤틀리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는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런 거에 대한 정책 또는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들이 한껏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미 자가 보유율이 거의 60%에 다다른 상황에서 특히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 있는 정책을 하는 게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보다도 훨씬 더 선거에서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집값 떨어뜨려 놓고 선거에 당선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 전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선물 보따리가 계속 나올 것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들이 꽉 차여 있는 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실장님은요?
저는 아직 조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가격을 전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의 가격일까요? 이제 저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 가격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기준으로 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파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등락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주 대비 등락률이죠. 그러니까 근래 22년 끝자락 23년 초에 이 등락률 기준으로 마이너스 0.4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저 수준이죠.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그 마이너스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0.5죠, 거의. 그러면 마이너스 0.5에서 나름 올라가고는 있어요. 0에 가깝게까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에까지 가깝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가격 등락률 하에서 바닥을 찍은 거고 여전히 플러스로 전환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 구간은 제 생각에는 뭐 23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에 맴돌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역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더 이제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바닥이 아니라 더 바닥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등락률이 올라가는 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등락률이 올라가는 것은 0을 통과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가격 자체는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주보다 0.5%나 빠지다가 이제는 지난주보다 0.3% 빠지는 느낌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좀 주춤해지는 흐름은 있습니다. 흐름에 기여한 것이 아마도 금리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인하하지 않았지만 시중금리가 먼저 반영돼서 떨어지고 있고요. 규제 완화도 당연히 반영이 됐겠죠. 매수 대기자들이 매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에 영향을 주면서 굳이 따지면 이제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디찬 물이 덜 차가워지는 것이지 이게 뜨거운 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부동산 폭락 가파르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좀 많다고 하던데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속지 말아야 되는 것도 어떤 것도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대표적인 수단이 언론이잖아요. 신문이나 뉴스 보도인데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되는 것은 사실 밋밋한 게 아니라 극단적인 것이 보도가 더 많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게 이슈성이 되고 뉴스거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벌써 반등, 시작 뭐 이렇게 하면서 물음표 찍고 느낌표까지 같이 찍어버리고 아니면 어떤 데 이제 부동산 PF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나 뭐 하면서 분명 시장의 온기와 냉기가 같이 섞여져 있는 것들을 분명 언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증시가 떨어지면 국가 경제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참 그게 애달픈데 근데 부동산이 진짜 무슨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국가 경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전 건설업자도 아니고 그런 걸 대변할 생각도 없지만 실제 그래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지금 어떤 불안감들이 조장되고 있는 보도들이 일부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만큼 굉장히 시장이 불안전하지 않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고 지방은 좀 더 불안전한 지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리고 정부 사이드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크게 발목 잡는 걸 막기 위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모니터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감을 조장하는 보도 자체를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왜 웃고 계세요? 그 시장에 대한 그 진단이 일단은 그 정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그 동향, 주간 가격 동향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간 가격 동향 같은 경우에는 주간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매매 실거래 쌍이 있지 않더라도 일단은 가감을 하게 되거든요. 보정을 하면서 발표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간 동향으로는 소위 하락세가 축소가 되고 있어요. 하락세가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 하락 중이긴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거 말고 케이스 실러처럼 그 실거래 쌍 베이스로 발표하는 그 실거래 지수가 있는데 월간으로 발표하는 그 실거래 지수가 있는데 실거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한데 서울이 1, 2, 3월 플러스로 돌아버렸거든요. 플러스로. 그러다 보니까 주택 부동산 시장이 서울 시장 위주로 많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지수 기준 180 갔다가 141까지 내렸다가 지금 145로 한 3% 올라온 거예요. 서울은. 그러니까는 서울 보시는 분들은 반등세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전국은 여전히 한 140 갔다가 이제 115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하락세가 조금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상승 하락세가 조금 다르고 그 부동산 그 KB도 그렇고 부동산원도 그렇고 가격 동향 발표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밖에 안 돼요. 근데 지수는 작년에 20%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주간 동향이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보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주간 동향 발표할 때 계속 마이너스로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간 가격 동향이 그 가격 설명액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오히려 월간으로 발표하는 그 실거래 지수가 되게 정밀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그러니까 실거래 지수로 보나 주간 단위로 동향을 보나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지금 이제 전국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얘기하다가 서울이냐 지역이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재밌게도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던 지역 2020년, 21년 역시 서울이에요. 그리고 집값이 크게 더 많이 조정됐었던 지역이 또 역시 서울이에요. 근데 또 역시 급등하는 지역은 또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락률이 심한 지역인 거예요. 그만큼 매수세가 몰렸다가 매수세가 크게 빠졌다가 주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투자의 대상으로 성격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근데 정책적으로도 저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규제 완화잖아요. 특히 분양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규제 대상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역시 서울이에요. 그러다가 규제 완화 지역이 또 어디입니까? 역시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급등락을 설명해주는 규제 측면에서도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도 이게 일시적인 일과 중장기적인 일이 같이 만나는 그런 국면이에요. 23년이. 그러니까 이 중장기적인 얘기가 주로 인구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라는 측면에서도 대거 인구가 서울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지방으로부터는 계속 뭐 인구 절벽, 뭐 도시 소멸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미분양 주택도 더 쌓여요. 지방의 경우에는. 근데 서울의 경우에는 매수 기회가 온다. 그러면 정말 그 분양 사업에 뭐 200대 1로 달라붙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가격 상승을 또 촉진하는 역할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이런 현상을 좀 탈동조화라고 좀 표현을 해왔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전국 매매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노는 거죠. 서울과 지방이. 또 재밌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탈동조화 현상이 서울 내에서도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는데 임차 시장에서 빌라냐 아파트냐. 이게 아파트 전세 거래의 경우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역전세난이었잖아요. 세입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세입자들이 전세를 또 선호하는 현상이 맞물립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시중금리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월세 선호 현상이 이제 주춤해지고 다시 전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체 전월세 거래량에서 전세 거래량이 60% 이상으로 다시 반등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빌라의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다. 월세 거래량이 더 많아요. 월세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문제나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조작이나 여러 가지 사기의 오류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금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전세 시장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으니까 사실 서울의 집값은 전세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가 다시 보합에 가깝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시장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별로도 그렇고 아파트냐 빌라냐 유형별로도 그렇고 따로따로 노는 이런 탈동조 현상이 좀 지배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이게 저희가 뭐 지금 평균도 얘기하고 뭐 실거래가 지수도 얘기하지만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어차피 내가 내 집을 사냐 안 사냐 내 집 마련이 더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전국의 집값이나 어떤 특정 지역의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사항이지 사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아마 이 관심 있는 분들은 빌라를 사기보다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실 것이고 아파트도 뭐 나홀로 아파트를 산다기보다는 좀 대규모 뭐 대단지 아파트, 중대단지 아파트를 살려고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아파트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약간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좀 실거래가들도 좀 어느 정도 좀 거래가 좀 되면서 상승하는 것들이
나오는 지역들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통계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직접 지금은 좀 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좀 발품 팔아가면서 정보를 좀 얻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재테킹 SBS BG에서 촬영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촬영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걸 기획한 이유가 뭐 이제 여러 좋은 의견을 같이 듣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그때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게스트가 많으니까 전 질문 한 개만 던지면 서로가 다 말씀하신다고 이제 바쁘시던데, 최상욱 작가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던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한 이런 진단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전망도 어느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요인 때문에 좀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핵심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이제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요인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진단은 진단이고 전망은 전망이니까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네. 자,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량 좀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님 어느 정도 풀린 거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색 구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 평균 거래량이 1년 기준으로 100만 호 정도 아파트가 매매 거래는 됐는데 한 80만 호 정도 되는, 그런데 서울은 또 그중에서 한 10만 호 정도 매매 거래가 되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매매 거래량이 1년에 10,000호였기 때문에 월간 800호 정도 평균 거래된 거여가지고 완전히 이제 진바닥이고, 자연스럽게 서울 매매 거래량도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올라가면서 거래가 둔화되다 보니까 소위 5월, 6월부터 완전히 위축이 됐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월간 기준으로 약 2,000세대까지 서울 기준 올라왔고. 많이 증가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연봉 1억 받다가 1,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2,000만 원 올라오니까 연봉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이 는 게 아니고 뭐 거의 망했다가 잠깐 살아난 건데 이제 그런 느낌이고, 다만 추세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월 1,000세대였다가 2,000세대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아까 지수도 그렇지만 서울시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확실히 온기가 도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그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도 확실히 있다고 느껴지는 게, 그래서 거래량이 전국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토막 정도 났었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로 회복했고, 서울은 10분의 1 토막 났던 게 5분의 1, 뭐 4분의 1 이렇게 회복하고 있으니까 추세적으로는 회복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책 효과로 인해서 반등한 건가요? 그게 거래량은? 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을 최근 들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현금 흐름 창출 자산이다 보니까 임차료랑 요구 수익률에 매우 칼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또 시장 금리를 너무나 합리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거래량이 적어서 소위 시장성 있는 실거래가 찍히기보다는 소위 일부 공포에 의해서 더 낙폭과대 실거래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간 지나면서 지금 전반적인 그 매크로나 거시 지표를 챙겨보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간 건 맞는데 요구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갈 건 아닌 것 같고라는 약간 이런 생각에 이제 시장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 지역들에서 그 반등 실거래가 빠르게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20% 선에서 그 매우 그 균형 가격대에 진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 가격대는 서로 매수 매도자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래량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불량이 지금 전국 미분양 주택은 어떻게 되죠? 지금 한 2월 기준으로 한 7만 5천 세대, 뭐 7만 8천 뭐 그 정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정부가 관리하는 뭐 그 수치가 뭐 한 6만 5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만 5천 호 정도가 미분양이면 이제 뭐 그때부터 뭐 관리를 한다,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추세상으로는 좀 뭐 늘어나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게 뭐 과거 대비 그러면 많은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뭐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라고 보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제가 예전에 이제 건설회사 다닐 때 그때가 이제 신입사원일 때 바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때 미분양이 뭐 13만, 16만 호까지 막 갔었는데, 그때는 소위 말하는 업계 탑급 회사들이 한 회사가 미분양을 막 15,000세대, 2만 세대까지 막 가지고 있으면서 부도가 난다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걱정은 하고 있지만 이게 체감까지 되는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미분양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인데 이게 지금 2월 기준으로 한 8,5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게 이제 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이게 정말 부담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분양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급격했거든요. 이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청약 시장이 완전 붕괴되면서 미분양이 늘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을 못한 거죠. 어찌 보면 너무 미분양 속도가 빨랐으니까. 그래서 이게 한 1, 2년 있다가 이게 악성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정책이 바뀌거나 아니면 또 뭐 금리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좀 청약 시장에 훈풍이 좀 불고 하면서 이제 미분양이 좀 해소가 될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미분양 조만간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위험선을 초과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뭐 16만 5천 원까지 다시 갈 것이냐 그것을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아마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지난번에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미분양주택 추계를 했는데 뭐 많게는 16만 8천 호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런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행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 시점을 고려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다시피 보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뭐 단편적으로 요것만은 꼭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게 미분양주택 건수예요. 미분양주택 건수가 줄어들 때는 반드시 매매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주택이 시장 재고에 맴돌 때 이게 21년이에요. 이때 상승세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22년부터 미분양주택 건수가 늘어나죠. 이때 상승률이 제로에 가깝게까지 떨어져요. 그러다가 미분양주택 건수가 22년 중반부터 급격히 치솟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진 거예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미분양주택이 결국 우리 가격은,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까? 원유도 마찬가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여러분은 더 높은 연봉을 향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미분양주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월 말일 혹은 그 전날이에요. 30날, 31일 날. 이때 미분양주택 건수가 보도자료로 나와요. 그때 미분양주택 건수가 이제 7만 5천 호, 뭐 8만 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아직 매수 시점이 아니구나. 근데 의미 있는 수준으로 미분양주택 건수가 확실히 해소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매수 시점이 좀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의 기준으로 가져가셔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미분양주택 건수 좀 너무 좋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지금 미분양주택 건수가 뭐 7만 5천 호 정도까지 찍고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급은 지금부터 공급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달려있는 게 뭘까요? 매수세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박원갑 수석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자기가 쓴 글을 보내주셨는데 블로그에 쓴 글이 제목이 뭐냐면 매매 가격은 단톡방에서 결정된다. 제가 동감해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매수세가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공급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인허가 받고 공급 사업하고 있는데 매수세 그걸 공급되는 양을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 단톡방에서 이야기 나누는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그 단톡방의 그 감정을 그 거시지표로 옮기면 주택가격 전망 CSI죠. 이 지표가 어쨌든 저점 찍고 반등은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살아나고는 있어요. 이게 금리랑 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시중금리랑. 근데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매수세가 언제 100으로 올라가느냐 이게 미분양주택 건수가 이제 해소되느냐 여부를 결정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미분양주택 건수 발표될 때 월말마다 그걸 좀 추적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해소되느냐 그걸 좀 판단 기준으로 세우셔서 특히 2개월 연속 미분양주택 건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거의 매수 시점이 와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래도 높은 이 위험선에 해당하는 그 수준을 넘어선 미분양주택 건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부일라님이랑은 카메라에는 왜 그렇게 같은 앵글에 들어가기 싫어하세요? 좀 이렇게 가까이 좀 앉으세요. 부담되죠.
아니 그러면서 부담되죠. 아까 최상욱 작가님이랑 자리 네. 바꿔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 최상욱 작가님 정도는 괜찮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다 너무 좋은데. 아니, 미분양 있잖아요. 네네네. 그 미분양 15만 원까지 전망하는 것도 사실 그 근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올해 30만 원 분양 예정인데 네. 수도권과 지방이 반반이에요. 근데 지방은 평균적으로 60% 미분양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15만 원 미분양 하면은 9만 원 미분양이 추가되는 거고, 그럼 7만 5천 기준으로 16만 5천 되는 거고요. 근데 수도권은 그 미분양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수도권도 20%, 30% 미분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30만 원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아마 20만 원 정도로 공급량이 내려올 것 같아요. 특히 그 30만 원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 12만 정도 돼요. 그러면 정비 사업은 조금 속도 늦출 수 있거든요. 늦추려고 하고, 요즘 그래서 일 안 하는 게 시대적인 그 사명입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분양해봐야 분양 안 되니까 우리 좀 늦추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늦출 수 있을까요? 정비 사업은 절차 사업이니까 공사비가 조금 올라갔으니까 공사비 변경 회의를 하자. 다다음 달에. 그래서 다다음 달에 막 전체 회의를 하면서 이견이 발생을 해요. 그럼 또 다다음 달에 한 번 더 회의를 하자. 이러면서 정비 사업은 조금 분양 시점을 미루려는 것 같고, 다만 그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쪼개보면은 한 여기서 7, 8만 원 정도 애드되면은 15만 정도 된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미분양이 7만 5천으로 계속 굳었는데 그거는 분양이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3월부터는 분양을 하면은, 그래서 뭐 6,000세대 분양하면 3,000세대 미분양이다 막 이렇게 예상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미분양이 10만은 무조건 넘을 것 같고, 근데 원장관님한테 그래서 20년 장기 평균 미분양 6만 4천인데 작년 12월에 6만 8천으로 넘어버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했더니 본인이 미분양은 큰 문제가 없고 중공 미분양이 문제인데 중공 미분양으로 갑자기 포커스를 옮겨버리셨어요. 네. 근데 실제 우리나라 경기는 미분양이 문제거든요. 근데 중공 미분양은 안타깝지만 2년 후에 늘어나요. 준공돼야 준공 미분양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22년 9월부터 미분양이 튀었는데 준공 미분양은 그럼 24년 9월부터 튄다는 말이죠. 그리고 24년 9월은 총선 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우 전략적인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미분양이 매우 큰 문제라고 저도 공감을 하죠.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건 있는 게, 그 미분양도 이제 전국을 합치면 이제 7만 5천 세대긴 한데, 이제 아까 이제 탈동조화 얘기를 하셨듯이 이것도 이제 지역과 이제 서울, 수도권을 좀 구분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은 지금 1,000호가 안 되거든요. 아 진짜? 네, 그리고 다 풀렸어요. 그리고 세종시는 없습니다. 네. 세종시는 아예 미분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전국에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특정 지역에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국 미분양을 몇 개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의 미분양이 줄어드는지를 보는 거. 아까 이제 실장님이 말하신 거를 조금 지역으로 포커싱을 좀 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하니까 진짜 저 더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 게 있는데, 그 실장님 얘기도 미분양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동산은 부동산이잖아요. 그 지역 기반 재화이고요. 돈은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구속될 필요가 없어서 청약 관련, 미분양 관련 규제 해제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돈은 서울로 받고 수도권으로 오고, 지방에 가야 될 분양 관련 자금들은 다 지방에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작년 9월부터 3만 2천, 4만, 4만 8천, 5만 6천 이렇게 올라갈 때 올 지방 미분양만 늘었고요. 근데 서울 미분양은 1,000세대도 안 됐었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 미분양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대책을 막 풀다 보니까 서울은 이제 상당히 풀리는데 지방은 오히려 더 초토화가 되고 있어서 이쯤 되니까 약간 거의 의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지방 소멸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자동차도 그렇지만 차 재고가 많거나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 재고가 많은데 그런 게 많다고 나라한테 뭐 대책 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미분양이 많으면은 전부 국토부 찾아가가지고 그 대책 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 같은 경제학자가 보실 때 정말 이런 현상이라는 게 좀 정상적인가 저 약간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사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팩트를 얘기하니까 국가 경제에서 부동산이 이렇게 되면 뭐 어떤 흐름들을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다니냐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는 어느 당으로 공천을 받느냐가 사실 자기의 재선에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예선전에서 1등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예선전에서 누구에게 우리 그 당의 배지를 부여할 것이냐, 이걸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광역시도 일부 지역, 그리고 광역시 이하의 시군 단위는 그 동네의 오피니언 리더들, 쉽게 얘기해서 로터리 클럽에 계신 분들인데 그 중에 꼭 껴 계신 분이 지역 건설회사 사장님들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아주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오늘로 이제 김 작가 팀이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제가 끝나진 않은 거 교수님이 끝날 것 그러니까 이제 저요. 같이 욕 먹어야죠. 아니, 저는 혼자 죽지 않을 것 관련이 같은데. 없습니다. 김 작가 TV만 끝날까요? 내가 끝나면 다 끝낼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를 가면 그 동네를 대표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회의원 했던 출신이 삼선해서 이제 나갈 때가 됐다. 그럼 그 동네 그 로타리 클럽에 계신 그 같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제 다음번에 누구 할 차례인지 그 기수를 따져요. 이제부터 28기부터 32기 사이에 나올 때쯤 됐네요. 그럼 그때 전교 1등부터 전교 5등 하던 애들 뭐 있느냐? 누구는 대학에 교수하고 있다. 걔는 뭐 공부하는 애니까 빼고 누구는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슬슬 논의를 하거든요. 너무 생생한데 네. 지금 너무 생생해서 진짜로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 얘기인가요? 거의 경험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생생함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청사진을 듣죠. 넌 만약에 하면 뭐 할 거냐? 그럼 내가 여기에 농공단지는 어차피 지역 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 돼.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최근에 내년 총선에 원래 공천에 관심 많지 않으셨나요? 주변에서 들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일반 산단으로 어떻게 해서 뭐 하고 어떻고 그리고 국가에서 크게 하는 뭐는 가져오고 이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미분양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런 얘기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저도 계속 이 정책적인 기조가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이제 그 다음에 역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서울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꼭 뭉쳤더니 다 그 돈이 지방으로 가서 지방 부동산을 부스트를 켰었고, 그래서 서울 이제 못 사고 지방도 못 사게 일부 지역들 막기 시작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금리 올라가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하기에 유의미한 환경은 아직까지 100% 도래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아까 답을 주셨어요. 서울은 미분양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세종도 미분양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투자하기에 100% 쾌적한 금리 상황도 아니고 정책적 규제를 100% 푼 것도 아직은 완비된 것도 아닌데 벌써 그들 지역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나중에 그 뒤에 총선까지 가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규제 풀리는 것까지 따져보면 이들 지역은 그 뒤에 흐름은 뻔히 보인다고 전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과 이런 지역에서 이 선거 앞두고 규제 풀었는데 그러면 지방에 있었던 돈이 다시 서울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미분양 더 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남은 수수는 정말 또 역대급으로 부동산 규제를 그동안 거꾸로 했던 걸 다시 다 거꾸로 해서 다 풀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특히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해진 아까 탈동조화라는 단어가 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아파트 분위기와 전세 분위기가 그 깡통 전세 사기 때문에 완전히 엇갈렸어요. 집 다세대 다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뭘로 먹고 살며 나도 내 부채 담보대출이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걱정까지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케어한다? 와 이제 뭐 진짜 정부가 0%대로 대출을 해줄 테니 사실 분들은 빨리 사서 실수요하십시오 직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럼요. 잠깐 출처를 말씀드리면 그 탈동조화라는 또 시작이시군요. 그 단어는 그레이트 리세션 23년 경제전망서에 몇 페이지에 부동산 편 제목입니다. 그 단어를 왜 말하셨나 싶었는데 본인이 만든 단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거에서 자기가 이제 여보세요. 아니 거기서 언급된 단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그 단어를 만든 줄 알겠어요. 단어를 만들었다기 아니라 23년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제 뷰가. 정확해요. 말씀하신 시청자 거대로. 여러분 저희가 또 침목이 좀 깨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